안녕하세요. EBS 개념 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연력학 법칙 함께 공부할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일과 에너지 마저 못 풀었던 거 세 문제 같이 한번 힘내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1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신유형 수능 열기 10번 문제였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경사면의 높이 h인 지점에서 여기를 의미하고, 자,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더니 마찰면에서 S만큼 이동한 후에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에너지로 나타난 변환이 일어났을 테니까 에너지 관계를 따져보니까 mgh가 마찰력 F라고 했을 때 Fs, 마찰력이 한 1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를 한번 봅시다. 나는 가와 동일한 경사면에서 높이가 6h인 지점에 A를 가만히 놓은 것. 자,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 얼마죠? 이 P는 mgh니까 6mgh가 되겠죠? mgh인데 6h니까 6mgh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내려와서 얘는 그냥 간 게 아니라 B랑 붙어서 같이 가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나에서 용수철의 최대로 전장되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값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을 거고, 요 포텐셜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로 포텐셜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뺀 거, 거기서 뺀 것만큼이 여기에 저장될 텐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자, 이거 6mgh에서 여기에서의 마찰력 Fs 빼면 얼마죠? 근데 두 개가 붙어서 가니까 질량이 2배가 되고, 질량이 2배가 되면 마찰력이 2배가 돼서 이 Fs의 마찰력을 받겠다. 즉 Fs가 mgh니까 이 mgh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있을 거고, 따라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4mgh가 될 것이다 라고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왜 안 돼요? 여기에서 관점은 내려왔을 때 B랑 충돌해서 같이 가죠. 이거 무슨 충돌이에요? 비탄성 충돌. 같이 가는 충돌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와서 B랑 부딪혀서 같이 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에너지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생각해 봐야겠네요. 내려왔을 때 A가 여기에서의 속력, 수평면에서의 속력은 자 6mgh가 2분의 1 mv제곱으로 변환이 됐을 테니, 전부 속도로 바뀌었을 테니 계산해 보면 V는 얼마? 루트 12gh가 될 것이다. 이게 수평면에서의 A의 속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A가 B랑 붙어서 같이 가니까 운동량 보존을 쓰면, 자, A의 운동량은 mv죠. 즉 m 곱하기 루트 12gh가 되고, 두 개가 붙어서 같이 가죠. 그 다음에는 충돌 후에 붙어서 같이 가니까 2m 곱하기 v 프라임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v 프라임 얼마예요? 요거 없어지니까 2분의 루트 12gh, 즉 2를 루트 안에 넣으면 4로 들어가니까 루트 3gh만큼의 속도를 갖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A와 B가 합쳐진 그 물체가 루트 3gh로 가고 있는 거니 A와 B 붙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죠? 다시 한번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요 과정을 안 해서 많이 틀리는 건데 2분의 1 2m 붙어서 같이 가니까, 그 다음 V제곱 요거 3gh 하면 요거 되니까 3mgh가 되더라. 자, A가 6h만큼 위에 있었다가 내려왔어요. B랑 붙어서 같이 가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3mgh가 되는구나. 원래 거보다 줄어드는구나.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구나라는 거 고려하고, 그 다음 여기서 빼기 뭐를 해야 되죠? 요거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 FS인데 두 개가 같이 가니까 마찰력이 2배, 즉 EFS가 돼서 EMGH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있겠다. 즉 EMGH를 빼니 얼마가 되죠? MGH, 즉
마찰련을 지나갔더니 남은 에너지가 mgH인 거고 그게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과정을 빼먹었냐 빼먹지 않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 할 수 있는데 잘했어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죠? 1번 mgH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풀어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11번 문제. 자, 얘도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보니까 A가 EV로 속도로 오고 있다가 질량 EM인 B랑 부딪혀서 또 상대방 각각 날아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문제를 읽어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속력 EV로 운동하던 질량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EM인 물체 B와 충돌하는 것을 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A, B가 충돌한 후 각각 H1, H2까지 올라가서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H1은 8G분의 H더라, V제곱이더라 라는 게 나와 있죠. 이렇게 문제를 잘 읽어보면 주어진 조건이 있고요. 이때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 묻고 있는데 그 전에 생각해보면 얼마큼 올라가는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충돌 후에 A가 갖는 속도, 충돌 후에 B가 갖는 속도가 각각 있을 거고요. VA, VB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VA에 의해서 H1까지 올라가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A의 제곱을 한 게 전부 포텐셜 에너지로 H만큼 올라가는 데 썼으니까 MGH1이고 H1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8G분의 V제곱이라고 했으니까 MG 이렇게 넣으면 VA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지고 MM 사라지고 8 넘기면 얼마가 되죠? 자, 2분의 1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VA 제곱은 16분의 V제곱, 즉 VA는 4분의 V, 원래 속도의 2V에서 4분의 V로 바뀌었구나 라는 거 계산이 되죠. VA는 2분의 V다 라는 결과를 얻었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VB도 나오겠죠? VB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전체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충돌 전에 가에서 보니까 A가 EV로 움직였으니까 전체 운동량 그대로 EMV, B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충돌 후에도 그대로 EMV가 돼야 되는데 VA는 마이너스 2V, 방향이 왼쪽이니까 따라서 자, A는 M 곱하기 마이너스 2V고 2분의 V고 B는 더하기 EM, B의 질량 EM이고 속도를 몰라요. VB인데 이걸 더한 값이 결국 요 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운동량은 보존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되고 요거 넘기면 얼마죠? 4분의 4분의가 아니고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MV는 2M V 프라임이 되고 VB가 되고 따라서 MM 사라지고 2 나눠주니까 VB는 4분의 5V가 되는구나 라는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VB 속도까지 찾은 거예요. 4분의 5V가 되더라. 자, 그럼 다 했죠? 이제 문제 기억, 니은, 디귿만 풀면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여 A와 B의 충돌 후의 속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기억.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은 I는 델타 P,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했고 나중 운동량 M 곱하기 나중 속도인데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V라고 했습니다. 처음 운동량 오른쪽으로 2V만큼 움직이니까 빼기 MEV가 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5 MV가 되는데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2분의 5 MV 맞네요. 기억 보기 맞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니은 충돌 후 B의 속력 계산해 봤더니 4분의 5 V였죠? 니은 보기 맞네요. 당연히. 디귿 H2는 2분의 5 H1이다. 계산해 봐야겠죠. 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변할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B의 질량 EM이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5V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5 V 제곱이 되고 이 값은
16분의 25 mv 제곱이 되더라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h1이 얼마였죠? h1이 8g분의 v 제곱이었어요. 이거 이용하면 요 높이 이게 나중에 이제 mgh가 될 텐데 이 mgh가 되겠죠. h2 b가 올라가는 최대 높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이 일어나니까 요 h2만큼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요거를 지워보면 정리해 보면 자 h2는 2 나눠지니까 32분의 25 g분의 v 제곱이 되더라. 따라서 g분의 v 제곱 여길 보니까 8h1이죠. 다 했네 이제. 는 32분의 25 곱하기 8h1 해서 4 결국 4분의 25h1 정답 얼마죠? 가서 보면 2분의 5h1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4분의 25h1이 되더라. 디귿 보기 틀렸네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억과 니은이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봤냐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를 이용해서 각각의 주어진 문자를 확인해 볼 수 있느냐를 묻고 있었던 재밌던 11번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일과 에너지 마지막 문제 12번. 자, 12번 문제를 보니까 마찰력도 나오고 운동 에너지도 나오고 충돌도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하나씩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자, 문제를 일단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2kg으로 같은 물체 A, B가 수평한 일직선상에서 마주보며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는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마찰이 있는 면에서 L만큼 이동한 후 P에서 멈췄다. 즉 A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됐고 마찰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라고 했을 때 F 곱하기 L 한 값이 결국 물체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때 B는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기 시작해서 멈춘 다음에 운동하기 시작해서 마찰이 있는 면에서 A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찰면과 A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마찰력의 크기 얼마라고요? 4N이라고요. 자, 그러면 L 얼마죠? 계산 그냥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100이고 100은 4 곱하기 L이니까 L은 얼마예요? 25m네. 계산 끝. 요 길이가 25m구나 라는 결과 나왔고 그럼 이거 얼마죠? 절반이니까 2분의 25m. 그러면 충돌할 때 B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자, 지금 B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해서 얘도 100줄이었어요. 운동 에너지 100줄이 있는데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생겼을 거예요. 얼마만큼? FS3만큼. F 4 곱하기 거리 2분의 25 FS. 마찰력 그대로 4N일까요? 아닐까요? A의 마찰력이 4N이라고 했는데 B의 마찰력은 그대로 4N이겠죠. 질량이 같으니까 누르고 있는 그 수직항력, 힘과 수직항력이 같아져서 마찰력 크기가 같아요.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찰력은. 따라서 A의 마찰력과 B의 마찰력은 4N으로 같을 거고 이동거리는 2분의 25m니까 계산해주면 50줄의 에너지 손실이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었을 거고 결국 충돌하기 바로 직전 그때의 에너지는 50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2분의 1, 2 곱하기 V 프라임 제곱이니까 따라서 V는 루트 50, 즉 5루트 2가 되어 있네요. 충돌 전 B가 움직여서 2분의 L만큼 움직이고 난 뒤에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빼고 생각해 보니 운동 에너지가 50줄이었고 그 말은 속도가 5루트 2 m/s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일단 보기를 한번 보고 갈게요. 기억. L은 25m이다. 25m였죠? 기억 맞네요. 그 다음 니은. A와 충돌 직전의 B의 속력.
방금 계산했네요. 요거 5루트 2 맞죠? 맞는 설명이 되고요. 디귿, 충돌 후 함께 운동하는 A와 B는 P로부터 얼만큼 더 갈까요? 생각해보면 자, 충돌 후에 A와 B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50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충돌 전 B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50줄인 거고 충돌 후 A와 B가 함께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는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빼줘야 되니까 그걸 고려해 주니까 운동량 보존을 사용해서 즉 충돌 전 써줄게요.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뭐랑 같아요? 충돌 후 A, B의 전체 운동량과 같죠? 운동량 보존. A는 정지해 있었고 B가 5루트 2m/s로 움직이고 있을 때 A와 B를 보면 전체 운동량, 즉 충돌 전 P의 운동량은 충돌 후 A와 B가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때의 전체의 운동량과 같고 자, 2kg 곱하기 MV 5루트 2 한 값은 충돌 후 전체 4kg이 되고 운동량 얼마? V 프라임. 요거 이제 찾고 싶은 거고요. 자, 그냥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죠? V는 나눠주면 4분의 10 루트 2, 즉 2분의 5 루트 2가 되더라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에너지를 따져보면 2분의 1 M 전체 붙어서 움직이니까 4kg이죠. 4 A와 B의 전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2분의 1 MV제곱, 즉 요거의 제곱 4분의 25 곱하기 2가 되고 계산해보니 25줄이 되더라. 자, 원래 50줄이었는데 충돌 막 하기 전에 B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50줄이었는데 충돌하고 25줄로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충돌 후 에너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 에너지를 갖고 앞으로 가게 될 텐데 마찰에 의해서 가다가 멈출 거예요. 어떻게? 25줄만큼의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근데 2kg 합쳐져서 4kg이 됐으니 마찰력은 2배, 즉 4N이 아니라 얼마로? 8N의 마찰력을 갖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8분의 25m가 되더라. 자, 문제 디귿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가서 디귿 보니까 충돌 후 함께 운동하는 A와 B는 P로부터 충돌하는 그 지점부터 왼쪽으로 8분의 25m 계산했죠? 어려웠지만 우리 계산 잘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으니 정답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라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과정이 좀 많았을 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과정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면 A가 오다가 멈췄어요. 즉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1로 전환이 된 거고 그게 손실이 일어났으니까 따라서 FS는 2분의 1 MV제곱이다 넣으면 이 거리가 나왔고요. B는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부딪혔어요. 자, 따라서 B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서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뺐더니 B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됐고 그것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돌 직전에 B의 속력을 계산했고 충돌 후 붙어서 같이 갔을 때 운동량 보존을 써서 A와 B가 붙어서 움직일 때의 전체 속도를 계산했고 그 속도를 이용해서 A와 B의 전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00줄의 에너지가 전체 얼만큼 갔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만 유의해서 문제를 풀면 기억, 니은, 디귿 쉽게 풀 수 있었던 일과 에너지 파트의 마지막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건 맞습니다. 선생님이 예고했던 연력학 법칙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법칙 10강 드디어 이제 10강으로 넘어갔고요. 우리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핵심 키워드는 이게 뭐죠? Q는 델타 U 플러스 W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엔트로피 증가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연력학 1법칙과 엔트로피, 연력학 2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연력학 법칙이 뭔가요? 당연히 열과 관련된 학문이겠죠? 연력학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열과
역학적인 일의 관계를 토대로 열 현상과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는 그러한 학문을 열역학이라고 해요. 열을 가해줘서 역학적으로 일을 했다. 또는 역학적으로 일을 했더니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더라. 열이 생겼더라. 뭐 이런 거. 역학적인 일과 열의 그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내는 학문을 열역학이라고 하고요. 그 열역학에는 크게 우리 세 가지 1법칙, 2법칙, 3법칙 그리고 그게 기본이 되는 0법칙이 있습니다. 자, 열역학 법칙. 열역학 법칙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배울 건 당연히 1법칙과 2법칙인데 일단 뭔지 그냥 맛만 보고 넘어갑시다. 열역학 0법칙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예요. 열평형 상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물 온도가 TA인 물이 있고요. 온도가 TB인 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온도계를 넣어서 측정해 봤더니 이 물의 온도가 30도씨였어. 이 온도계를 가지고 TB를 같이 재봤는데 요 TB의 온도, B의 온도도 30도씨였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A와 B의 온도는 어때요? 같아야 되죠. A와 요 물 A와 온도계 C라고 합시다. A와 C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당연히 A와 C도 온도가 같을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열역학 0법칙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나중에 정립이 돼서 0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A와 B와 C가 같을 땐 A와 C도 온도가 같더라 라고 하는 게 열역학 0법칙이고요. 그 다음 1법칙. 1법칙은 다르게 쉽게 얘기하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방금 선생님이 썼던 식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내가 가해준 열량이 어디에 쓰였냐? 물체의 온도를 증가하는 데도 쓰이고 그 열량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도 쓰였다.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와 한 일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시스템에 가해진 열량을 찾을 수 있더라. 내가 10,000원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여러분이 10,000원을 받아서 7,000원짜리 연습장을 사고 3,000원어치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럼 전체 합치면 선생님이 준 10,000원을 쓰는 거죠.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10,000원 줬는데 11,000원 쓸 수 없잖아요. 에너지는 보존되더라. 열역학적인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루는 게 1법칙이고요. 다루는 게 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해요. 무질서도. 즉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자연은 자연스럽게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해 가더라 라는 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열역학 2법칙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 힘을 줘서 머리를 세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서 정연한 선생님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집니다.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당연히 무질서한 상태로 흐트러지는 상태로 진행해 가더라라는 걸 우리가 열역학 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 다음 열역학 3법칙은 OK가 아니라 0켈빈, 절대온도 0도에는 도달 불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게 열역학 3법칙이고요. 이거는 엔트로피랑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것은 1법칙과 2법칙을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거 1법칙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칙,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열역학 1법칙이라는 것은 열역학 1법칙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리면 사실 끝나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그리잖아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주전자, 그쵸? 그 밑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가스레인지의 이 불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열량 Q가 주전자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죠? 뽀글뽀글 끓어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에너지가 증가해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발생하죠? 물만 끓는 게 아니라 뚜껑이 딸깍딸깍딸깍 뚜껑이 막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얘기는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 즉 한 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내가 열량 Q를 가했어요.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열량을 가했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 뚜껑이 딸깍거리듯이 일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게 연력학 1법칙이고 그 밑에 한글로 풀이해 주자면 가해준 열량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가 변하게 되고 W 워크 즉 일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게 바로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가스레인지에 주전자 물 끓이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가해준 열량으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하게 되더라 라는 게 바로 연력학 1법칙인데 자 근데 우리 일은 FS고 내부 에너지는 뭔지 아직 잘 모르겠고 라는 거 생각해 보니 요 일의 정의 기체 우리가 다루는 건 기체거든요. 이상기체라는 거 기체에서 일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될까? 내부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 식은 일단 그럴듯해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 하지만 내부 에너지가 뭐고 한 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걸 이제 앞에 가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1법칙 가해준 열량이 물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 물체의 기체에 일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게 연력학 1법칙인데 자 여기 봐요. 지금 여기 안에 기체들이 이상기체라고 불리는 기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체에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했더니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요걸 밀죠. 이 피스톤을 밀게 됩니다. 피스톤을 미니까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P가 뭐죠? P, 프레셔, 압력. 우리 지금까지 힘을 줘서 이동거리가 있다는 건 FS라고 썼는데 압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 자, 기본적으로 압력의 정의가 뭐냐면 요거예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요걸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그냥 서 있는 거랑 선생님이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거랑 어디가 땅에 가하는 압력이 더 클까요? 선생님의 무게는 mg로 일정할 거예요. mg로 일정할 텐데 선생님이 땅을 두 발로 서 있을 때랑 한 발로 서 있을 때랑 땅을 닿고 있는 면적이 당연히 한 발로 서 있을 때가 좁아지고 따라서 땅을 누르는 압력이 더 큰 건 요 한 발로 서 있을 때겠죠. 면적이 작아지니까 요런 게 압력의 개념인데 우리가 힘을 주는 거는 그냥 힘 주는 거 계산해 보면 되는데 기체에서는 어떤 기체가 실제로 막 힘을 주는지 막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의 개념보다는 압력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압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 봤듯이 면적으로 나눠준 힘 전체의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크기를 압력이라고 보더라. 따라서 여기에서 이 피스톤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한 일을 계산해 보고 싶고 지금 주전자 뚜껑 열리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힘이 가해져서 뚜껑이 밀렸어요. 피스톤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요때 한 일이 얼마가 되냐면 W는 FS인데 F라는 값은 P라는 값은 A분의 F니까 F라는 값은 A 곱하기 P가 되겠죠. 즉 A 곱하기 P가 되고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면 델타 X예요. 그렇죠? 자, 기체가 한 일은 FS인데 AP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걸 보니 A와 델타 X의 곱을 보니 면적 곱하기 요 거리가 되니까 요만큼 해당되는 변화된 부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움직인 요 공간의 부피가 바로 A 곱하기 델타 X가 돼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기체가 한 일을 따져봤더니 FS가 짜자작 전개돼서 봤더니 어떤 압력 P로 델타 V만큼의 부피 변화가 생겼다면
부피 변화가 생겼다면 그만큼 P 델타 V만큼의 일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체에서 한 일은 Fs보다는 P 델타 V, 어떤 압력으로 얼마만큼의 부피를 변하게 했는지로 기술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볼 건 내부 에너지라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우리 U라고 표현하는데 내부 에너지. 기체가 갖고 있는, 이상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어떤 값에 영향을 받을까요? 기체의 분자들이 움직이는데 그 기체 분자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 값입니다. 이상 기체들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요거 우리 짝대기 그으면 평균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결국 내부 에너지는 이상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체 분자가 막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에 에너지가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크다 또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 크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입자가 막 움직여요. 물 분자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겠죠. 자, 뜨겁다. 기체 분자의,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빠르게 움직인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결국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뜨거운 온도. 온도가 높은 물질은 더 내부 에너지가 큰 거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몰수의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 1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 10명이 있고요. 1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 20명이 있어요. 자, 이 학생들을 전체 끌고 우리 소풍을 가려고 해요. 자, 다 같이 소풍 가려고 할 때 어떨 때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가요? 요 20명 학생이 더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똑같이 10줄만 있더라도 10명이냐 20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기체가 똑같은 에너지를, 평균 에너지를 갖더라도 요만큼 있냐 이만큼 있냐에 따라서 전체 내부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라는 값은 온도에도 비례하고 몰수, 얼만큼 많으냐 이 몰수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체적인 식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 간단히 얘기해 주면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 분자에서 분자가 H2, CO2 같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입자 하나로 이루어진 그러한 분자들에서는 2분의 3 nRT, 여기에서의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T는 온도죠. 절대 온도. 즉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몰수,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더라라는 거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앞에서 한 일은 P 델타 V라고 했는데 델타 V가 0보다 크면 W가 0보다 큰 거죠. 즉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돼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을 했다. 기체가 일을 했다. 기체가 피스톤을 밀었다.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의미고, 델타 V가 음수라면 요때는 한 일이 음수가 되죠. P 델타 V니까. 즉 이때는 외부로부터 부피가 줄어든 거니까 외부에서 기체를 눌러줬다.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체 입장에서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구나. P 델타 V가 결국 기체가 한 일인데 델타 V가 양수면 기체가 팽창한, 부피가 증가한, 일을 한 상태가 되고, 델타 V가 음수면 외부에서 기체를 눌러준, 일을 받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내부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T, 요 T 값이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기체 상황에서 온도에 따라, 압력에 따라, 부피에 따라
어떤 값들이 변해 가느냐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연력학 1법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앞으로 가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보니까 연력학 1법칙을 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가해준 열량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을 하게 한다. 자,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무슨 그래프죠? 압력과 부피 그래프예요. 자, P를 프레셔, 압력이라고 했고요. 부피를 볼륨, 그래서 부피라고 불러요. 선생님 머리가 오늘 볼륨감이 있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피감이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부피라는 건 볼륨이라는 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 우리 역학 파트에서 VT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듯이 연력학 파트에서는 압력과 부피, PV 그래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그릴 줄 알면 사실 끝나요. 자, 그럼 한번 요 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기체 상태가 압력이 이러한 값이었고 P0였고 부피는 V0란 어떤 기체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 기체가 이렇게 변했어요. V1으로 바뀌었어요.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죠.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압 팽창이라고 불러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한, 등압 압력은 같을 때 팽창한, 등압 팽창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니까 W는 FS인데 기체에서 보니까 P 델타 V였고, P 델타 V라고 생각해 봤더니 PV 그래프에서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결국 P 델타 V, 즉 한 1이 되겠구나. PV 그래프에서 요 직선이 이루는 아랫부분의 면적이 결국 한 1이 된다라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등압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요 등압 과정에서는 봐봐요. 여기 연력학 1법칙에 의하면 일을 했어요. 일을 했죠. 일을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온도가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그대로일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됐겠죠? 어떻게 됐을까? 압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압력이라는 건 기체 분자가 벽을 때리는 힘인데, 평균적으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니까 기체 분자가 벽을 때리는 힘이 압력인 건데, 결국은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어요. 즉 만약에 부피만 증가했다면, 여러분 교실에 학생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탕탕탕탕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실이 2배가 됐어. 2배가 됐으면 뭐니까, 교실이 커졌으니까 벽에 덜 부딪히겠죠. 일반적으로는 압력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교실이 2배가 됐는데 압력이 그대로야. 그 말은 더 빠르게 움직여서 벽을 거의 그대로 때린다는 얘기고,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델타 U가 증가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Q, 가해준 열량은 플러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열을 가해줬을 때, 물을 끓였을 때 온도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온도 에너지를 갖고 일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등압 팽창 과정에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리는 거냐면 PV 그래프에서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등온 곡선이에요. 등온, 뭐가 같다고요? 온도가 같은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부피가 팽창하면 압력이 줄어들겠죠. 선생님 얘기했듯이 교실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교실이 2배가 됐으면 벽을 덜 때릴 거고, 그만큼 압력이 줄어들 거예요. 일정한 온도라면. 따라서 어떤 온도가 같을 때 부피가 커질 때 압력은 줄어드는 그 관계를 만족할 거고, 등온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겠다. 우리 나중에 요런 관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잘 몰라도 되는데,
P 곱하기 V, 즉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온도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식이 있어요. 즉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더라? 반비례 관계가 있더라.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교실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벽을 더 많이 때리겠죠. 움직이는 학생들이 벽을 더 많이 때릴 거고 압력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만족하는 어떤 그 관계를 만족하는 요 곡선은 온도가 같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요거랑 이거랑 T1, T2를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온도가 높은 걸까요? 생각해 보면 동일한 부피에서 어느 게 압력이 더 크죠? T1일 때, 즉 동일한 부피일 때 T2는 P2인 거고 P1인 거고. 자, 동일한 부피에서 더 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빠르게 움직여서 벽을 많이 때린다는 얘기고 따라서 얘가 더 온도가 큰 거죠. 즉 등온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 등온곡선 중에서 바깥에 있는 요 축과 가까운 쪽이 아니라 더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더 높은 온도이더라 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PV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P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한 1이더라 라는 거랑 PV 관계 그래프에서 이러한 등온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등온곡선 중에서 바깥에 있는 것이 더 온도가 높은 상태구나 라는 이 두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양한 케이스에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등압팽창을 한번 보면 등압팽창 관계에서의 열역학 1법칙을 적용시키고 싶은 거고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했는데 열이 가해졌어요. 열이 가해져서 일을 하고 온도도 올라가더라. 요게 바로 등압팽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등압 수축도 있을 수 있겠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관계를 볼 건데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등압 팽창이 있고 부피가 줄어드는 등압 압축 과정이 있어요. 수축되는, 압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열이 가해져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피스톤을 밀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 있던 선생님이 이 등온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게 더 온도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T1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하는 T2 상태로 가는 이 과정은 등압 팽창. 그 다음 요 T2인 상태에서 수축됐어요. 자, 여기 이렇게 밀렸어요, 지금. 피스톤이, 기체 분자들이 피스톤을 민 게 아니라 외부에서 피스톤을 밀었어요. 그러면 부피가 감소했고, 부피가 감소한 만큼 일을 받았다. W가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거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면. 이렇게 했는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줄어들었어요. 자, 그냥 열 출입이 없다고 생각하고 압축시키면 더 막 벽에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압력은 일정하게 감소시켰대요. 그 말은 벽을 때리는 그 에너지를,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줬다는 얘기고 그만큼 교실이 줄어드는데도 벽을 더 많이 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냥 그 온도 그대로 벽을 쳤으면 더 많이 부딪혔을 텐데 온도가 줄어든,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벽을 치니까 좁은 부피에서도 같은 압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T2에서 T1으로 이렇게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더라 라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열역학 1법칙으로 생각해 보면 자, 등온 압축 과정을 보니까 일을 받았어요. 부피가 감소했어요. 즉 W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쵸?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죠? 이거 봐봐. 등온곡선이 이런 관계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낮은 상태로 갔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 즉 온도가 감소했고, 그렇죠? 따라서 델타 U도 마이너스, W도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열이 방출됐더라, 마이너스로 빠져나갔더라. 열을 빼니까 이러한 등압 압축 과정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를 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볼 건 등적 과정. 자, 방금은 압력 관계를 봤고요. 이번에는 PV 그래프에서 등적 과정을 볼게요.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피는 일정하게 하고 압력이 증가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물병을 잠궈서 뜨거운 물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유리병이에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 유리병 안에 기체의 부피는 안 변해요. 뚜껑을 닫아놨으니까. 하지만 그 뜨거운 물의 에너지가 그 병 안으로 전달이 되면서 기체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더 빠르게 움직일 거고, 더 빠르게 움직이면 벽을 더 세게 때려서 압력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했으니, 즉 온도는 어떻게 되더라? 온도는 증가하더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2를 가해줬어요. 그쵸? 2를 가해줬어요. 열을 가해줬죠. 2를 가해준 게. 1은 0이에요. 왜?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유리병에 뚜껑 잠궈서 물속에 넣었으니까 부피 변화는 없어요. 기체에. 그래서 한 1은 0이 되는 거고, 한 1은 0인데 열을 가해줬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더라. 열을 가해줬더니 부피가 일정할 때 일은 못하게 되고 내부 에너지만, 즉 그 기체의 온도만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걸 그래프 관계에서 따져보면 이렇게 선생님 등원 곡선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반비례하는 상태의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T1과 T2를 비교했을 때 바깥에 있는 T2의 온도가 높은 거고, 따라서 등압, 이건 등적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은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과정을 피스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피스톤을 묶었어요.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열을 가해줘도 부피가 변하지는 않겠죠? 부피는 그대로더라, 부피는 변화가 없더라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열을 가해줬으니 열역학 1법칙에 의하면 가해준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 한 1을 만들어내는데, 부피 변화가 없으면, 즉 P 델타 V가 0이면, 델타 V가 0이니까 한 일이 없게 되고 가해준 열량이 전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즉 이상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는데 사용됐다. 그걸 PV,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즉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PV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병에 뚜껑을 닫아서 물속에 넣으면 열만 받고 압력은 증가하는데 부피 변화가 없는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프에 너무 함몰되어서 생각할 수 없으면 안 돼요. 물리 상황을 어떻게 상상하고 어떤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문제 풀 때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볼 건 등적 과정 봤고요. 등온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온 과정은 말 그대로 뭐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PV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한 점들을 쭉 연결해 보면 이렇게 반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난다. 요 점의 모든 부분들은 온도가 같더라, T1으로 같더라 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는 지금 압력과 부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자 V1에서 V2가 됐어요. 자 부피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V2가 더 크니까 부피는 증가했고, 압력을 생각해 보니까 P1에서 P2가 됐는데 압력은 감소했죠. 낮아졌으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기체가 있어요. 기체를 팽창시켰어. 잡아당겼습니다. 그럼 부피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했을 때 벽을 때리는, 온도가 일정하다면 벽을 때리는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열역학 1법칙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온도가 일정하니 내부 에너지, 온도에 영향을 받는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0이고 가해준 열량이 전부 일을 하는 데 쓰이게 되더라. 그리고 이때 한 일은 PV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으니 한 일을 면적으로 표시해보면 요 부분만큼 일을 하게 되더라. 결국 내가 한 일, 요 기체가 한 일은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온 팽창 과정이에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럼 거꾸로 등온 압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요거. 자,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열을 가해줘서 기체 분자의 온도는 일정하게 해주면서 부피를 팽창시킬 수가 있어요. 부피가 팽창했고 결국 일을 한 만큼 내가 열을 가해준 것이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이 온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등온 팽창 과정을 받고 거꾸로 등온 압축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축됐으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만큼 온도는 원래 압축됐는데 온도가 그대로래. 온도가 그대로라는 얘기는 열이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열이 빠져나가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질 건데 부피를 줄여주니 그 온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더라. 즉 부피가 감소했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한 만큼 압력은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PV는 nRT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온도가 일정하대요. 자, 그러면 부피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변해야 돼? 증가해야 감소한 거 증가한 거 곱해서 없어지는 거겠죠? 일정하게 있을 수 있더라. 부피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압력은 절반이 돼야 PV가 일정, 즉 등온이 되는 거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피가 절반이 됐어요. 그러면 압력은 2배가 돼야 PV는 일정,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좀 활용되어서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이거는 등온 과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단열 과정이에요. 자, 요거까지만 하면 일단 연력학 1법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단열 과정 말 그대로 뭐예요? 열이 절단됐다. 안 들어온다.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상태를 단열 상태, 단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열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볼게요. PV 그래프만 그리면 끝난다고 했고 단열 팽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기가 팽창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름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 단열 팽창이거든요. 뜨거워진 공기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팽창을 해요. 부피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P 델타 V가 즉 E를 했다는 얘기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E를 했으니 즉 W가 플러스니 델타 U는 어떻게 돼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기덩어리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열 들어오고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했으니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이 합이 일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을 PV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디가 온도가 높은 상태라고요? 바깥에 있는 T2가 온도가 높은 상태라고요. 부피는 팽창했으나 온도가 낮아지는 단열 팽창 과정을 보고 싶은 거고 부피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시다. 처음에 온도는 T2였는데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갔어요. 즉 요게 등온 팽창이라면 단열 팽창은 온도가 낮아지는 이러한 과정이 단열 팽창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연력학 1법칙에 의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니 열 출입이 없는 Q가 0인 상태에서 일을 했어요. 얼만큼? PV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가 한 1이라고 했으니 1이 있어요. 플러스로 있어요. 일을 했어요. 부피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가 되더라. 즉 온도가 내려가더라 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T2에서 T1으로 온도가 감소하는 형태의 상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과정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럼 요 과정을 자세히 한번 보면 피스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방금 봤던 단열 팽창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형태. 이게 바로 단열 팽창 과정이고, 여기 볼게요. 외부에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앞쪽으로 당겨졌어요. 부피가 증가했더니 기체 분자들이 벽을 때리는 압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압력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열 압축 과정. 외부에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스톤을 눌렀어요. 피스톤을 누르면 기체 분자들이 더 많이 부딪히겠죠. 따라서 압력은 증가하고 많이 부딪히니까 온도도 올라갈 거예요. 그것을 열역학 1법칙으로 보면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Q가 0인 상태에서 2를 받았어요. 마이너스. 부피가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0으로 일정하려면 열량이 없으려면 델타 U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2를 받았다. 기체가 2를 받았다. 부피가 수축했다. 작아졌다라는 것은 W가 마이너스란 얘기고, 따라서 델타 U가 플러스.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더라. 교실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드느니 학생들이 더 많이 부딪혀서 온도가 열나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걸 단열 압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PV 그래프에서는 부피가 감소하는 대신 온도가 올라가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 T2 형태로 이렇게 되는 형태로 나타내 볼 수가 있고, 이때 받은 1은 요 면적 부분, 요 W만큼의 에너지를 받았다. 요게 바로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는 거니까 요 한 일만큼 온도가 증가하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겠죠. 요런 단열 과정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정리해보고 연력학 2법칙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 좀 돌리고 오셨죠? 우리 뭐 배우고 있었냐면 연력학 1법칙 하나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연력학 1법칙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배우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였냐면 연력학 1법칙을 배웠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는데,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가해준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 2를 하는데 쓰이더라 라는 거였고, 얘를 조금 풀어보자면 2분의 3 NR 델타 T가 되고, 왜 그런지까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1 W는 P 델타 V다. 요거는 우리 봤었어요. FS가 P 델타 V가 되는 과정은 봤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Q와 U와 W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라는 거, 이상기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상기체 하는데 이상한 기체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기체예요. 아이디어랑 깼습니다. 뭐가 이상적인 거냐면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호작용하면 엄청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그걸 안 다루고 그냥 딱딱딱 자기 혼자서 떨어져 다니는 그러한 이상기체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마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친구들이 떠드는 거 상관없이 내 할 일, 내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듯이 기체들도 외부 기체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땅땅땅 부딪히고 충돌만 하는 이러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고, 이상기체 관점에서 Q와 델타 U와 W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Q가 플러스일 때 어떤 의미를 갖냐? 이상기체의 Q가 플러스였어요. 즉 외부에서 열을 가해준 거죠. 자, 정리해보면 외부에서 열을 가해준 상태다. 열을 가해줬다. 이란 의미고, Q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Q가 열을 공급한 게 아니라 열이 방출됐다. 기체에서 열이 빠져나갔다는 의미죠. 그래서 Q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외부로, 이상기체에서 외부로 열을 방출한 상태가 되더라. 열을 방출했더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델타 U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즉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니까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기체의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델타 U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즉 온도가 감소했다. 내부 에너지 감소. 즉 온도 감소가 됐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W. 자, W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P 델타 V. 델타 V가 양수란 얘기고 부피가 증가했다는 의미겠죠. 부피가 증가했다. 일을 했다. 누가? 기체가. 이상기체가 일을 했더라. 외부로 일을 했더라. 팽창했더라는 의미고, 이 W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부피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죠. 부피가 감소했다는 의미는 외부에서 일을 해줬다. 또는 기체가 일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을 받았다. 요 W와 Q와 델타 U의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고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등온 팽창, 등온 압축 등등등의 관계를 따져볼 건데, 요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 1법칙, 제일 중요한 연력학 1법칙의 Q, U, W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이상기체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요게 개념이 잡혔다면 우리 뒤에서 이제 다음 장에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연력학 1법칙이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건 연력학 2법칙입니다. 자, 연력학 2법칙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했어요. 엔트로피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질서도라고 했어요. 무질서도. 무질서도가 뭐냐면 무질서한 정도겠죠. 무질서한 정도가 무질서도다. 자, 연력학 2법칙.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까지는 아니고 저절로. 그쵸?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무질서한 게 증가한다.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보면 차가운 0도씨의 물이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선생님 손을 담갔어요. 그러면 선생님 손을 담갔습니다. 선생님 손은 37도씨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보면 선생님 손에 있는 열기가 물로 전달이 돼서 좀 물이 미지근해지겠죠. 선생님 손은 차가워질 거고요. 이렇게 열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꾸로는 어떨까요? 자, 선생님이 손을 넣었더니 물이 10도씨가 됐고 선생님 손은 30도씨가 될 수 있죠. 열이 전달되면 손이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0도씨 말고 5도씨라고 할게요. 5도씨였다가 아이고 분필이 떨어졌습니다. 5도씨였던 물이 10도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5도씨였던 물에 있는 열량의 일부가 손으로 전달되면서 물은 4도씨가 되고 손은 40도씨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될 수 있어요. 물에 있는 열량이 손으로 전달되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긴 해요. 하지만 그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니 저온에 있는 열이 고온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고온에 있는 열이 저온으로, 즉 무질서한 정도로, 자, 뜨거운 물체, 차가운 물체 딱딱 구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열이 막 섞여 있는, 열이 평형이 되는, 온도가 비슷해지는, 이게 더 무질서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해 가지,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에요. 칠판이 지저분한 건 무질서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칠판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칠판이 정돈된 상태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쌤이 지워주면 되죠. 정돈하고. 선생님이 억지로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주면
질서 있는 상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놔둔다면 자연은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해 가더라. 고온에 있는 열이 저온으로 전달되지 저온에 있는 열량이 고온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연력학 2법칙이에요. 여러분 방이 어질러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엄마가 방 들어와서 방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엄마, 한기석 선생님이 그랬어요. 방이 어질러펴져 있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억지로 일을 해서 굳이 깨끗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 에너지를 연력학 1법칙에 의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요 라고 엄마한테 말을 하면 한 대 맞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이 어질러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열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게 되더라 라는 거고, 다른 과정을 보면 연력학 2법칙이 자연현상에 적용되는 건 매우 많아요. 자, 물에다가 선생님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잉크방울이 한 곳에 딱 모여있는 게 질서 정연한 상태인 거고, 잉크방울이 사방에 퍼져 있는 게 무질서한 상태인 거죠. 자, 자연은 어떻게 진행해요? 당연히 잉크방울이 다 퍼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자연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해 가더라 라는 게 바로 연력학 2법칙, 열의 이동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법칙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요 벽돌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질서 정연하게 벽돌이 쌓아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누가 발로 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해 가더라.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 하지만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다시 딱딱딱 쌓아주는 일을 해주면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 다시 질서 정연한 상태로 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일을 해줘야 되더라 라는 게 바로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연력학 2법칙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열기관. 자, 우리 열기관이 뭐냐면 여러분 증기기관차, 우리 교과서에 한 번씩은 봤던 그 증기기관차가 열을 가지고 일을 하는 열기관이에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증기가 생기고 그 증기를 이용해서 기관차의 바퀴를 굴러가게 해주는, 일을 하게 해주는, 운동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고, 열을 가해서 일을 했으니까 열을 가해서 QH만큼의 열을 가해서 일을 했어요. Q를 가해서 W만큼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이 손실되는 게 있겠죠. 우리 연력학 2법칙에 의하면 고온에 있는 열량이 저온으로 전달된다고 했으니까 고온에서 열을 가해 주었으면 일도 하지만 에너지, 저온으로 열이 전달되니까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저온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효율은 공급된 열량분의 한 일, 즉 여기서 열효율, efficiency E는 가해준 열량 QH만큼 고온부, 핫한 데에서 C, 콜드한 부분으로 열이 방출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했어요. 공급된 열량에서 내가 한 일, 이게 바로 열기관에서의 열효율이라는 겁니다. 열효율. 열효율은 공급된 열량에서 공급된 열량분의 한 일이 되더라.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요 QH로 일부는 일을 했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갔죠? 요렇게 쓸 수도 있겠네. 열효율 1을 공급된 열량분에 공급된 열에서 방출된 열을 뺀 것만큼 일을 한 거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리해보면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기관의 열효율은 요렇게 정의가 되고, 자, 요게 0이 될 수 있을까요? 저온으로 방출되는 열이 0이 되고 전부 다 1로 바뀔 수 있어. 이러면 효율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1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으나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하면 고온의 물체는 저온의 물체로 열이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QC가 없을 수 없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따라서 열기관이 열 효율이 1인, 즉 100%인 열 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기관까지, 연력학 법칙과 열기관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기초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개념을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 기관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배운 게 진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실린더에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보자. 단, 피스톤과 실린더는 단열되어 있고 단열 보니까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이 떠오르고 단열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니 열역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단열 과정에서 Q는 0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 팽창이에요? 팽창됐다, 압축됐다라는 건 기상기체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었죠. 압축됐어요. 압축됐다는 얘기는 P 델타 V가 음수란 얘기죠. 부피 변화가 작아졌으니까 0이 음수가 됐으니까 부피 변화가 음수가 됐으니까 한 1, W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U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델타 U랑 W랑 합쳐서 Q가 될 수밖에 없는 열역학 1법칙 에너지 보존이 돼야 하므로 1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델타 U는 즉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내부 에너지는 이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 운동 속도 또는 온도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그리고 요 연력학적인 관계 1법칙을 적용하지 않고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데 교실을 줄였어요. 그럼 교실이 좁아졌죠. 학생들이 더 많이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부딪히면 열나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기체는 1을 받았어요? 했어요? 1을 했으면 부피가 팽창할 거고 1을 받았으면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수축했으니 1을 받았다. 즉 W는 음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가 아니죠. 1을 받았으니 W가 마이너스고 외부에서 열 출입이 없으니 Q는 0.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양수가 되죠. 즉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고 니은은 틀렸다. 다음 디귿.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자,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기체 분자들끼리는 더 많이 부딪힐 거야.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은 일정이 아니라 자, 생각해보면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자, P와 V와 T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부피가 어떻게 됐죠? 작아졌어요. 온도는 올라간대요. 내부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자, P와 V를 곱해서 온도인데 부피가 감소했지만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압력이 훨씬 더 많이 커졌다라는 거. 즉 압력은 일정이 아니라 증가하더라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 기억만 되더라. 몇 번? 1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PV는 NRT처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런 것을 적용시켜도 되고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정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돼요. 부피가 외부에서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었어. 부피가 줄어들면 기체 분자 사이에 충돌이 더 많아져. 즉 벽과의 충돌도 더 많아지고 압력이 증가해. 따라서 디귿 보기는 틀렸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긴 하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다음 문제 2번. 자, 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비닐 주머니를 씌운 플라스크를 물에 넣었어요. 잠시 후 비닐봉지 안에 공기가 팽창, 빵빵해지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뜨거운 물에 의해서 플라스크가 따뜻하게 데펴지고 따뜻하게 데펴졌다는 얘기는 열이 가해졌다. 플라스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체들에게도 열이 가해졌다. 즉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열이 가해졌다. Q가 플러스다는 의미죠. 그리고 요 비닐봉지가 부풀어 올랐대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상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빵빵해졌으니까 부피가 증가한 거야. 즉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W가 플러스네요.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왠지
온도는 떨어질 것도 같지만 그거에 앞서서 열이 전달돼서 뜨거워졌고 그 뜨거워져서 이 공기 부피를 증가시키게 된 거니까 온도도 당연히 증가, 즉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가해준 열량이 1도 했지만 온도도 증가하게 했다. 열이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켰고 1도 하게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살펴볼게요. 기억.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공기 분자의 이동으로 열이 전달된다. 맞죠?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공기 분자가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열이 전달되면서 뜨거워져서 위로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거 대류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보기 맞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니은. 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부피가 팽창한다. 열이 전달되면서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벽을 더 많이 때려서 이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맞네요. 니은 보기도 맞고요. 디귿. 공기가 팽창하는 동안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한 거예요? 일을 받은 거예요? 부피가 팽창했으니 외부에 일을 한 거죠. 압축되는 건 일을 받은 거였고 팽창하는 건 일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구나라는 거. 정답 그래서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자, 한 문제만 더 마지막으로. 선생님 대부분의 문제가 PV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라고 했고 P는 압력, 프레셔, V는 볼륨, 부피라고 얘기했습니다. A, B, C 과정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변해가네요. 그림은 어떤 일정 양의 이상기체가 A, B, C, A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AB 과정에서는 압력이 P2로 일정하죠? 기억 맞네?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등압 과정. 그렇죠? 압력이 일정한. 그리고 팽창했어요? 수축했어요? 부피가 줄어들었으니 등압 압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BC 과정은 등적 변화이다. 등적. 부피가 일정하다. 맞아요? B와 C는 부피가 V1으로 일정한 상태. 등적 변화가 맞네요. 니은 보기도 맞고. 디귿. CA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일을 했다는 얘기는 W를 했다는 얘기고 W를 했다는 얘기는 FS가 있다는 얘기고 FS가 있다는 얘기는 이상기체에서는 P 델타 V가 있었어요. 이거는 PA고 A 델타 S가 부피가 되는 거니까 결국 압력을 가해서 부피가 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부피가 증가했다는 것을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 C에서 A 과정을 보니 부피가 증가했죠. 일을 했네요. 얼만큼의 일?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선생님 뭐가 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요 아랫부분의 넓이. P와 V의 그래프에서 요 아래 밑넓이가 결국 한 일이 되고 따라서 디귿 보기. C에서 A 과정에서 C부터 A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고요. 요 과정은 등압 과정과 등적 과정과 이건 따로 이름은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태가 변해갔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등압 과정에서는 지금 등압 압축이면 열을 흡수했을까요? 방출했을까요? 그거 하나만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을까 증가했을까?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등온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반비례하는 그래프 요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했고 바깥 부분이 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A가 지나가는 지점이 온도가 더 높고 B가 지나가는 지점은 온도가 낮더라. 즉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한 일은 A에서 B까지 갈 때 요 면적만큼 일을 한 건데 면적이 부피가 감소했으니 한 일도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열량의 관점에서 보니 열을 방출하는 외부에서 열을 빼앗아가는 A에서 B까지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연력학 1법칙과 2법칙 그리고 그것이 적용된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